네, 안녕하세요. 신동원입니다. 일단 대입영어 혹시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서 간단하게 대입영어를 짚어봤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이라는 게 있고 종합전형이라는 게 있고 논술전형, 실기전형, 정시모집, 추가모집 이렇게 있거든요. 이 단어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학생부 교과전형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이제 국어, 영어, 수학, 뭐 사회, 과학 시험을 봐가지고 1등급도 받고 뭐 원점수도 물론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 원점수라든지 아니면은 ABC라고 하는 성취도 같은 거는 대학에서 거의 반영하지 않고 석차 등급을 뭐 예를 들어서 1등급은 100점, 2등급은 95점, 3등급은 90점 이런 식으로 총점을 내가지고서 1등서부터 꼴찌까지 석차를 내고 모집 인원 만큼 딱 잘라서 너희들은 합격. 이게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거든요. 수능 전형처럼 숫자로다가 딱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객관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휴문 고등학교고 강북에 있는 모 고등학교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며칠 전에 저 성남 시내에 있는 어떤 여자 고등학교에 가서 1.3등급짜리 수능을 봤더니 수능 성적은 평균 4.5등급이더라고요. 4등급. 그러니까 반에서 늘 1등 하는 애의 수능 성적은 4등급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 간 성적차가 있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공정하냐? 절대 공정하지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자꾸 늘리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한쪽으로 공부 다 몰려가지고서 강남 아파트가 몰리지 말고 좀 폭넓게 이렇게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도 지방에서도 좀 공부하고 좀 어려운 도시에서도 공부를 하라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정책적인 그런 뭐가 있는데 사실은 진짜 너무 공정하지 않은 거다. 이 교과 전형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종합 전형은 실제 교과 전형보다 공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과 성적도 반영을 해요. 그렇지만 학교 생활 기록부에 나타나 있는 뭐 담임 선생님의 종합 의견이라든지 각 교과 선생님이 써주신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봐서 이 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느냐. 내신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3등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공부한 수준은 다른 학교 1등급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면은 다른 학교 1등급짜리는 떨어뜨려도 이 학생을 합격시켜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입학사정관이 얼마나 연구를 해서 얼마나 공정하게 뽑느냐의 문제지 사실은 학교 간 차이까지도 감안을 해서 뽑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블라인드 전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학생 이름도 못 대게 했고, 그러니까 면접시험장에 가서 학생 이름을 댈 수도 없어요. 또 사정관들이 서류를 평가할 때 이 학생 이름도 볼 수가 없어요. 어느 학교 나왔는지도 볼 수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양재천에서 학교 인근에 있는 양재천에서 봉사활동을 2시간을 했다. 그러면 양재천을 지워요. 예, 어딘지 모르게. 그러니까 지역도 지우고 출신 고등학교도 지우고 이런 블라인드 전형을 해서 강남 학생들이 약간 불리했다. 요번. 또 그러면서 특목고는 교육과정이 완전히 다르니까 그 특목고는 약간 배웠다 해가지고서 이 블라인드 전형도 못한 전형이다라고 얘기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논술 전형은 뭐 다 아시죠? 논술 특히 이제 인문계 논술은 주로 이제 글을 읽고서 글을 갖다 요약한다든지 평가한다든지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고 자연계 논술은 수학만 보는 논술도 있고 또 과학하고 수학을 같이 보는 논술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논술이 있습니다. 이 논술에다가 수능 최저를 달아가지고서 교과 성적 등도 반영하고 해가지고서 뽑는 전형이고요. 실기 전형은 거의 다 없어졌고 주로 예체능계에서만 예를 들어 가지고서 뭐 미술과라든지 서양학과에서는 미술 실기를 본다든지 체육과에서는 체육 실기를 본다든지 이런 거죠. 정시 모집, 추가 모집은 이렇게 이제 수시 전형이 끝나고 또는 정시 전형이 끝나고서 일어나는 전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전형 일정을 대충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23학년도 지금 현재 이제 고등학교 2학년들은 11월 17일 날 수학능력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8월 31일 날까지 학생부에다가 작성된 글을 보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다가 12월 27일 날까지 충원 모집까지 다 끝내야 돼요. 12월 27일 날 그러니까 수시 모집이 다 끝난다는 얘기죠. 정시 모집은 12월 29일부터 1월 2일까지 원서 접수를 하고 2월 17일까지 또 정시 모집을 다 끝내고 추가 모집은 2월 20일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대략 이제 10월달, 11월달, 12월 초까지는 수시 모집이 진행되고 이제 아이들이 거의 방학 줄 때쯤 돼서는 정시 모집이 시작. 끝나고 나서 2월 말에 추가 모집이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고3이 수능을 보는 이 수능이 고3부터 바뀌었어요. 작년까지 수능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일단 공통 과목이 국어에서는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문학, 2학기 때 배우는 독서가 공통 과목이에요. 여기서 75%가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75%가. 그리고 합법과 작문이나 언어와 매체 두 개 중에서 하나. 이거 어떤 학교는 2학년 2학기 때 배우고 어떤 학교는 3학년 1학기 때 배워요. 근데 2학년 2학기 때 배운 학교도 꽤 있어요. 그래서 국어를 갖다가 독서, 문학, 화법과 작문을 2학년 2학기 때까지 싹 국어, 수능 진도를 갖다가 끝내주는 학교도 있고 3학년 1학기 때까지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45문항이 출제된다라는 거. 수학 1은 2학년 1학기 때 배우고 2학년 2학기 때 수학 2를 배우고 어떤 학교는 지금 확률 통계를 갖다 2학년 때 배우는 학교도 있고 미적분은 대부분 3학년 1학기 때 배우고 기하도 2학년 1, 2학기 때 배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도 어떤 학교는 2학년 때 수능 진도를 싹 끝내준 학교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수학에서는 확률과 통계는 주로 이제 문과 학생들이 선택을 하게 되고 미적분과 기하는 상위권 거의 모든 대학이 미적분 기하를 반드시 선택하라 이렇게 제한을 뒀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 하여튼 의대 들어가려고 맘먹은 학생들은 전부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서 하나 택해야 된다. 그리고 문과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도 된다. 근데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애들이 수학 1, 2 시험을 봤더니 이 미적분에서 아이들이 선택한 아이들보다 요 점수가 공통과목 점수가 상당히 낮아요. 이 공통과목 점수를 가지고서 미적분을 선택한 아이들은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구나 라고 해서 성적을 갖다가 보상을 해줍니다. 보상을.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요. 그래가지고서 다시 계산을 해가지고서 전체적으로 표준점수를 구해봤더니 똑같은 점수일 때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수험생들보다 미적분을 선택한 수험생들이 어떤 때는 4점이 높고 어떤 때는 6점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새 가끔 가다가 이제 신문에도 나오는데 진짜 내가 수학을 포기했다. 완전히 포기했다면 실제 미적분을 선택하는 것이 미적분을 선택하게 되면 점수가 확률과 통계보다는 좀 점수가 잘 나오니까 라고 하는 그런 했던 전문가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 학생들은 아주 특별한 학생들이고 공부를 거의 안 하는 학생들이고 상위권 학생이랄 것 같으면은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걸 갖다가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 의대 갈 학생이라면은 무조건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서 하나 선택해야 되고 미적분이 조금 더 유리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의대를 가려면 미적분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는 영어 1도 2학년 1학기 때, 영어 2도 2학년 2학기 때 배우니까 영어는 2학년 때 진도를 완전히 끝내주는 거예요. 한국사는 1학년 때 다 진도를 끝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회탐구하고 과학탐구가 있는데 생활과 윤리서부터 사회문화까지 이게 9과목이에요. 또 물리 1에서부터 지구학 2까지 잘못 썼는데 지구학 2까지 해가지고서 17개 과목 중에서 구분 없이 2과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데 의대를 가려면
반드시 과학 두 과목을 선택해야 되고, 또 서울대를 가려면 과학 두 과목 중에서 물리 1, 화학 2 이런 식으로 엮어가지고 똑같은 거 선택하면 안 되죠. 물리 1, 물리 2 이렇게 선택하면 안 되고 엮어가지고 물리 1이나 화학 2, 물리 1이나 지구화학 2, 물리 1이나 생명과학 2 이런 식으로 엮어가지고서 다른 과목을 갖다가 완투를 갖다가 하거나 아니면 두 과목을 두 과목을 갖다가 선택해가지고서 봐도 됩니다. 반드시 과학을 갖다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연계 학생이라면은 제2외고나 한문 같은 거는 선택하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지금 대학 입시에서 영어나 한국사 같은 그 절대평가 과목은 반영 정도가 약해요. 서울대 같으면은 영어 1등급과 2등급 차이가 0.5점이니까 점수가 차이가 하나도 안 나는 거나 마찬가지고, 고려대가 1등급과 2등급 차이가 1점밖에 차이가 안 나고 1등급과 3등급이 3점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반영 비율이 연세대는 1등과 2등급 차이가 이제 영어는 이제 한 5점 정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래서 사실 영어나 한국사와 같은 절대평가 과목은 정시에서 반영되는 비율이 아주 작다. 그러면은 국어, 수학, 탐구, 특히 이제 자연계 같은 경우는 과학, 여기서 결정이 된다. 국어 45문제, 또 이제 수학 30문제, 또 과학에서 20문제씩이니까 40문제, 합하면은 115문제거든요. 115문제로 앞으로 이제 115문제, 115문제 얘기가 자주 나올 텐데, 이 115문제를 해서 어떤 점수를 끄집어내느냐, 이것이 대학 입시의 관건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요거 이제 현 고1, 현 고2, 3 학교생활기록부가 좀 달라지는데요. 현재 고1 학생의 경우를 한번 잠깐 보면은요, 고2나 고3은 학부모님들 지금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설명회를 몇 번 들었을 테니까. 고1 같은 경우 영재라든지 발명교육, 지금까지는 반영이 잘 됐던 건데, 요 영재 발명교육 이게 대입 실적이 반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방과 후에 수강활동 것도 반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동아리도 대입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고1은 청소년 단체활동, 뭐 여러 단체활동이 있는데, 단체활동을 예전에는 굉장히 장려해서 단체활동 잘하는 학생들한테 상당히 가점도 주고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끝났고요. 소논문도 굉장히 특목고라든지, 그러니까 외고나 과거에서 많이 썼는데, 이것도 이제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 봉사활동을 특기사항에다가 적지 않습니다. 봉사활동을 특기사항에다 적지 않고, 또 개인 봉사활동은 대입에 미반영을 하는데, 개인 봉사활동이지만 학교에서 계획한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서 봉사 서클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서 그 지도교사가 봉사 동아리 활동은 17시간 하고 또 17시간 정도는 봉사활동을 하겠다 해가지고서 학교 계획서에다가 계획을 세워가지고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서 휴먼고등학교 같은 데 보면은 프리메디 스쿨이라고 있거든요. 그 프리메디 스쿨이 나파엘 프리메디 스쿨에서 이제 프리메디 아카데미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건데, 그 봉사활동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학기 초에 전부 학년 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서 학교 교육계획서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 같은 경우는 적어줄 수도 있고 대학 입시에 반영이 된다. 앞으로 봉사활동을 할 때 특히 이제 의대에 들어간 학생들은 의료봉사 같은 거 하는 게 좋은데, 학교 선생님하고 잘 상담을 해서 내년 거를 이제 올해 상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 교육계획서에다가 계획을 해서 1년에 몇 시간씩 어떻게 봉사하겠다라는 것을 갖다가 올려야만이, 그래서 학교장의 결재를 득해야만이, 그래야만이 봉사활동이 대입에 반영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내 수상 성적이라든지 또 도서음용, 도서활동 같은 것도 전부 대입에 반영이 안 된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다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굉장히 크게 바뀐다.
수상 경력이라든지 독서 활동이라든지 봉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엄청나게 축소되고 축소되지 않는 거는 단 한 가지 뭐다? 세부 능력 특기사항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만 그대로 남아 있고 나머지 여러 활동들은 상당히 기록이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다가 일단 진로 활동도 많이 줄어들으니까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다 진로 활동도 좀 기록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 거고, 봉사 활동도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다가 교과 선생님이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죠.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 한 학기당 500자를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500자면은 A4 반 페이지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양이다. 그래서 했던 수상 경력 사항이 반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은 고등학교 2학년은 학기당 하나씩만 반영이 돼요. 학기당 하나씩. 그리고 나중에 이게 화면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요 파일을 여기다가 이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냥 내려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가 또 변하느냐 같으면은 정시가 크게 확대가 됩니다. 정시가 확대가 되고 또 교과 전형, 아까 교과 전형이 그렇게 공평한 전형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과 전형이 확대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요거는 2021학년도, 요거는 지금 2022학년도니까 올해 고3 아이들이 시험 보는 겁니다. 보면 교과 전형이 다 있죠. 건국대도 원래는 교과 전형이 없었는데 340명, 그리고 또 경희대도 교과 전형이 없었는데 544명으로 늘었고요. 또 여기 동국대도 원래 없었는데 398명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다가 성균관대도 교과 전형이 없었는데 361명으로 이렇게 증가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종합 전형은 줄어들었고 교과 전형이 늘어났다. 그러면서 또 수능 전형도 약간 늘어났다라는 것을 갖다 이 표에서 볼 수가 있죠. 건국대도 수능이 1171명 뽑다가 1359명 뽑고요. 서울대도 보면은 수능으로 754명을 뽑다가 1029명이나 뽑으니까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2022학년서부터 애지간하면 이 교과 전형하고 수능 전형을 늘려라. 그러면서 그것이 최소한 수능 전형이 60% 이상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강의 타이틀도 수능 전형이 늘어난다. 학생부 전형보다는 정시 전형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정시 전형이 늘어날 때 입시 지형도는 어떤 식으로 바뀌겠느냐,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수능 전형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것을 이 표로 볼 수 있고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 하여튼 교과 전형, 이거는 강남 학생들한테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교과 전형은 내신 받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교과 전형 중에서도 이런 전형이 있어요. 내신 등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수능 최저 기준을 왕창 높인 게 있어요. 수능 최저 기준을 높이게 되면은 내신만 좋은 학생들이 수능은 잘 못하니까 다 떨어지고 내신 나빠가면서도 수능을 잘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붙거든요. 그러면은 건국대라든지 이런 동국대에서 교과 전형으로 3등급대가 붙기가 진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한 3등급대나 거의 3.78등급대에서도 붙을 수가 있다. 즉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같으면은 교과 전형도 완전히 교과 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능도 함께 보거나 또는 가끔가다 면접을 보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좀 낮아도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을 찾을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또 이제 학령 인구가 변화하는 것이 또 대학 입시 중에서 참 큰 문제인데, 큰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학부모님이라든지 학생 입장에서는 좀 고마운 거죠. 지금까지는 수능 응시 예상자가 보통 50만 명 되었다가 지금 고3서부터는 42만 명, 지금 고2는 더 줄어들어가지고 40만 명, 지금 고1은 더 줄어가지고서 37만 명, 어떤 전문가가 예상한 겁니다. 그리고 일단 중학교 3학년은 38만 명, 실제로 대학 입시에서 뽑는 인원수는 지금 45만 명 정도 되거든요.
보통 이제 4년제 대학에서 38만 명 정도를 뽑고, 또 이제, 이 전문대학, 이런 류에서 또 이제 뭐 한 10만 명 이상을 뽑기 때문에 한 45만 명 정도를, 거의 뽑게 되는데, 이제 그 대학 입학 정원, 고등교육 입학 정원보다도 훨씬 수능 응시자 수가 적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볼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여기 보면 N수생 수능 비율이 있는데, 이렇게 재수생들이라든지 삼수생들이 수능 보는 학생들의 약 25%에서부터 27%, 26%까지 차지해서 자꾸 재수생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변화하는 대학 입시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이걸 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모집이 아까 40%로 확대됐잖아요. 서울시내에 있는 16개 대학은 무조건 40% 이상으로 해라 해서 40% 이상으로 다 맞췄거든요. 서울대도 한 600~700명 정시에서 뽑던 거를 1000명으로 늘렸고요. 연고대도 다 늘렸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능을 잘 보는 학생들은 주로 대도시 학생들이에요. 또 수능을 잘 보는 학생들은 대도시 중에서도 이런 학원 인프라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수능 중심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수능식으로 가르쳐주는 학교라든지 이런 학교가 있는 곳, 뭐 대치동이라든지 또 서초동이라든지 이런 쪽이 상당히 그 유리하다. 그리고 또 재수생들이 또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더 복습하게 되면 그만큼 점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재수생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수시 수능 최장력 기준이 이 면제대학,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입학사정관들이 서류를 검토하면은 얘는 수능 최저 기준을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 되면은 전공적 합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수능 시험을 못 봐도 괜찮다. 이게 판단이서거든요. 벌써 이미 2008년도서부터 지금 올해가 이제 13년째 학생부 종합전형 또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충분히 자기들이 서류평가로다가 수능 안 봐도 확실히 우수한 학생들을 갖다 뽑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수능 면제를 시켜주는 대학이 많아다 보니까 수능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치동 일대에서도 수능 포기했다고 하는 학생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은 1, 2등급 나오는데 수능이 자꾸 3, 4등급 나오니까 또 공부를 해도 3, 4등급에서 1, 2등급 올라가기가 내신과 달리 참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저쪽 강북 지역이라든지 지역에서는 아예 수능까지 접근을 못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 출제되는 문제보다 훨씬 더 수능 문제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수능을 푼다 하더라도 최소한 70점 이상 맞아야만 3등급 안에 들어가는데 그런 정도까지 70점까지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수능 포기자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생활기록부가 간소화되면서 교과 영역이 교과 성적, 예를 들어 가지고서 국어 영어 수학 몇 등급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다라는 거. 요 제2 외국어나 한문 절대평가가 돼 가지고서 영향력이 상당히 약화가 됐습니다. 지금 문과 학생들도 제2 외국어 한문을 포기한 학생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같으면은 예전에는 제2 외국어나 한문 요 등급을 갖다가 사회 과목이나 과학 과목하고 대체를 시킬 수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이게 한문이 1등급이야. 그러면은 사회가 뭐 3등급이나 4등급이랄 것 같으면은 그 과목과 바꿔가지고서 이렇게 대학 입시에서 활용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도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향력이 약화됐다라는 거고, 지금 선행학습 금지법이 상당히 그 강력하게 작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논술 시험을 본다든지 면접 시험을 본다든지 이것이 일반 고등학교, 특목고가 아닙니다. 뭐 외고라든지 과학고등학교 이런 고등학교가 아니라 그냥 보통 일반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진로 선택 과목이나 아니면 일반 선택 과목보다
수준이 높다. 그러면은 이건 선행학습금지법을 어겼다라고 해서 그 대학한테 굉장히 큰 제재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과서에서 논구술 문제를 출제한다. 그래서 난이도가 많이 하락됐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또 그리고 이제 우수 학생이 자연계로 굉장히 많이 이동을 했어요. 지금 뭐 어떤 고등학교나 마찬가지거든요. 단대부고나 휘문고등학교나 뭐 중동고등학교 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전부 자연계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권은 인문계에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게 무슨 얘기냐 같으면 스카이 대학을 가려면 인문계로 가라. 과 상관없이 나 스카이 갈래. 그러려면 인문계로 가는 것이 스카이뿐만 아니라 성균관대나 아니면 고려대학까지도 그 밑에 있는 대학 한양대까지도 이쪽 인문계가 커트라인이 훨씬 낫다라는 것을 갖다가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약학대가 올해서부터 이제 학부를 모집하기 때문에 약 1,700명 정도가 이제 모집 인원이 증가되고, 그래서 한의대라든지 수의대 또 뭐 치과대학 이런 데는 약학대학 영향을 충분히 받는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이라든지 또 상위권 학과의 합격선이 낮아지는 것이 올해 변화하는 대학입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요거는 이제 학령인구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의대 입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입시. 일단 올해 모집 인원을 보면은요, 약대가 이제 요 정원은 1,500명인데 그 정원 외로 뽑는 학생들이 한 150명 정도 되기 때문에 한 1,700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의대에서부터 정원 내만 좀 합해 보면은 한 6,400명 정도, 6,400명. 그러니까 요게 14만 명 정도 되니까요. 14만 명, 자연계 수험생들이 14만 명 정도 되니까 한 5% 정도는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100명에 5명이고 20명에 1명씩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학급에서 1명 정도씩은 평균적으로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나 수의대, 약대 6년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수시 모집을 보면은 작년에는 1,850명 정도를 모집했는데 올해는 1,700, 한 100명 가까이 이렇게 줄어들었죠. 수시 모집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은 늘어났죠. 아까 교과 전형이 늘어난다고 그랬죠. 종합 전형은 작년에 924명에서 815명으로 줄어들었죠. 논술 전형은 뭐 거의 똑같습니다. 144명에서 140명으로. 정시 전형은 약간 늘었습니다. 1,128명에서 1,189명으로. 이런 식으로 의대가 좀 늘었고, 그리고 이제 총계를 보게 되면은 총계도 좀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1,800명에서 2,600명으로다가 정시가 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의대 정원이 2,973명이고 정시에 1,189명을 뽑으니까 요거 보면 딱 40%입니다. 정시에서 뽑는 인원이 40%로 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요 약대가 늘은 바람에 약대가 늘어서 작년에는 6년제 대학이, 그러니까 의대라든지 치대 전부 6년제 대학인데 4,828명이었다가 올해는 6,378명으로 늘었다. 그래서 최상위권 대학이라든지 학과들은 합격선이 많이 떨어진다. 한 3점 정도나 2점 정도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이 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워낙 습기가 있어서 그런지. 지금 잘 나오십니까? 네, 그럼 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의대 모집 인원 한번 볼까요? 의대 모집 인원. 예. 여기 약간 지금 아마 낮 시간이고 그래서 점심시간이고 그래서 아마 인터넷을 핸드폰으로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면 버퍼링이 좀 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을 테니까 하여튼 나갔다 들으신다든지 해가지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리는 나오실 테니까요. 나중에 이 파일은 또 홈페이지에다 걸어 놓을 테니까 내려서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의대 모집 인원이 33.8%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
서울 수도권이라고 하면은 인천에서부터 서울시내 한복판까지인데 그 속에 있는 수험생 수가 절반이 넘거든요. 절반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은 33.8%밖에 안 된다. 여기 뽑는 거는 서울대 의대죠. 정원은 135명인데, 그렇군요. 그 135명인데 정원 외로다가 5명을 더 뽑아서 140명을 뽑고요. 그다음 많은 대학이 어떤 대학인가요? 그다음 많은 대학이 연세대가 이제 그다음 많은 대학이고요. 한양대도 110명으로 상당히 많고 경희대도 110명으로 많습니다. 요 순서는 뭐 대략 아시죠? 서울대가 작년에 수능을 115문제를 다 맞추면 수능 115문제를 다 맞추면은 411점이 나왔거든요. 411점이 나왔는데 서울대 커트라인이 406점이었어요. 5점 틀린 학생들, 그러니까 2문제 틀린 학생들이 서울대를 합격했다는 얘기는 407점이었어요. 서울대보다 1점이 높았어요. 그 이유는 연세대는 과학 완과목 2가지를 한 애들 중에서 고득점자들이 있기 때문에 늘 연세대가 서울대보다 1점 정도 높습니다. 서울대는 어려운 과학 2를 하나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톨릭대학은 한 404점 정도 돼야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 울산대 의대, 울산대 의대가 1학년 1년 동안은 저쪽 울산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40명밖에 안 될 정도로 지금 39명 뽑고 있는데 이 대학이 굉장히 나중에 그 인턴이라든지 레지던트하기가 편하니까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이제 제일 센 대학은 서울대 의대, 연세대 의대, 그다음 카톨릭 의대, 성균관대 의대, 울산대 의대, 고대 의대. 근데 작년에는 고대 의대가 울산대 의대보다 좀 높았어요. 한 2점 정도 높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울산대 의대를 합격하고 또 이제 고대 의대를 수시에서 합격을 했는데 수시에서요. 정시에서는 같은 군이기 때문에 같이 원서를 못 내고 수시에서 합격했는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그 부모님이 와가지고서 앞으로 고대의대가 더 좋아지겠느냐, 울산대 의대가 좋아지겠느냐 하길래 그 마음대로 판단할 수 없는 거다. 고대의대가 일단 연구병원이 2개를 이제 뭐 이쪽 거 삼성병원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서울대병원이라든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연구병원인데 전국에 연구병원이 10개가 있습니다. 10개가 있는데 고대의대가 그 10개 중에서 구로병원하고 안암병원이 연구병원이에요. 그 연구병원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설도 굉장히 좋아야 될 뿐만 아니라 연구 실적이 많이 나오는 대학만 지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대학 위상을 바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구병원이 2개나 있는 고려대 의대를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인턴 레지던트 하기 좋은 아산병원을 가야 될 것이냐, 이거 가지고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학생은 꼭 교수가 되겠다고 그러는 거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고대 의대도 최근 들어서 상당히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중앙대 의대하고 한양대 의대가 서로 경쟁을 하는데 항상 보면은 수시에서 중앙대 의대하고 한양대 의대하고 같이 붙으면은 중앙대 지역적으로 이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저쪽 강북 쪽 애들은 그냥 한양대 의대 가고 강남대 애들은 지금 중앙대 의대가 워낙 교통이 좋으니까 중앙대 요거는 이제 우열의 차이가 거의 없는데 중앙대병원이 조금 좋답니다. 한양대병원보다. 하여튼 어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병원을 보고 이제 중앙대의대 병원 가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천대가 수시에서는 중앙대보다 더 인기가 있을 때도 있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다가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우열이 거의 없는 게 뭐냐면은요. 정시에서 보면은 서울대 합격선이 406점이고 인하대나 아주대 합격점이 400점이에요. 문제 2문제로다가 갈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열이 큰 문제는 없다. 가서 보면은 거의
막상 막하인 애들이 똑같이, 그러니까 서울대 합격한 애하고 아주대 합격한 애하고 실력 차이가 별로 안 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날 운 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요 이제 충청권, 강원 충청권에 카톨릭 관동대에서부터 한림대까지 해서 모집 인원이 대략 700명 정도 되고 23% 정도 되죠. 서울에서도 많이 갑니다. 한림대도 많이 가고 충남대도 요새 KTX 때문에 가까워가지고서 대전까지 1시간이면 가니까요. 많이 가고 을지대는 대전에서 배우다가 이렇게 이제 그 실습 같은 거는 서울에 와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단국대 천안 같은 경우는 뭐 서울에서 KTX로 가면은 뭐 30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많이 가는 병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요 경사 전라도권이 한 43%로 제일 많습니다. 의대 정원이 1331명이나 되니까 서울 수도권보다도 훨씬 인원수가 많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전국에서 제일 많이 뽑는 대학이 142명. 여기 아까 서울대학이 140명이었잖아요. 그 전북대가 서남대학에 있는 학생들을 끌고 와가지고서 142명이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최근 들어가지고서 탈대치 현상이, 아까 김치삼 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대치동을 떠나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묻는 학부모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대치동이냐 대치동이 아니냐 이거는 수시냐 정시냐거든요. 내가 수시로 간다면은,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서 내신 성적을 잘 받으려면은 숙제 그냥 서울에 남지 말고 천안으로 가라. 그러면 지역인재 전용으로 충청도 아니면은 저쪽 강원도 쪽으로 가라. 그래도 이제 강원도 쪽에는 지역인재 전형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강원도 쪽에 지역인재 전형을 보면은 의대, 치대 전부 합쳐가지고서 66명이나 뽑고 있거든요. 학생 수가 10,000명도 안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충남북이나 대전, 세종은, 학생 수가 34,000명인데, 요 약대까지 243명을 뽑아요. 학생 100명당 0.71명이니까 한 개 학교당 1명 정도는 지역인재 전형으로 간다는 거죠. 전북 같은 경우는 한 개 학교당 2명 정도가 지역인재 전형으로 간다. 전교에서 등수 한 2등 뭐 이렇게 하게 된다 같으면은, 또 아니면은 100명 중에서 1등 하면은 지역인재 전형으로다가 의대나 수의대를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자꾸 지역인재 전형을 늘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쭉 한번 통계를 내봤더니 지금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은 16만 명이고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17만 명인데, 이쪽 16만 명한테는 지역인재 전형이 하나도 없고 이쪽 17만 명한테 지역인재 전형이 쫙 이렇게 깔려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의대라든지 치대라든지 한의대, 수의대, 약대 이런 데 가는 데는 지방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일반 전형은 그냥 있는 거고, 게다가 플러스 알파로 서울 애들이라든지 인천 애들이라든지 경기도 애들은 지원도 못하는, 지원할 수도 없는 지역인재 전형이 보너스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해서 지방으로 가는 것도 전략적일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그게 난 건지, 아니면은 서울 대도시에서 자기가 약한 수능을 갖다가 극복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는 게 난 건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을 때 좀 세밀한 자료라든지 좋은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서 다시 한번 고등학교 입시에 대해서는 고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렇게 많은 인원수를 갖다 뽑는데도 불구하고 내일교육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요. 그 잡지에서 수능 평균 등급이 1.0등급에서부터 1.5등급 사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죠. 다 1등급을 맞았거나 두 과목 1등급 맞고 두 과목 2등급 맞았거나 그럼 1.5등급이죠. 내신 성적이 1.0등급에서 1.5등급 이 정도 되면은 전교에서 확실히 1등이거든요. 수능도 잘하고 내신도 잘해. 그 학생들 중에서 수시에서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46.8%, 47%, 약 절반 정도는 수시에서 합격하더라. 실제로 수시에서 뽑는 인원수가 한 60% 정도 되는데, 60% 정도 되는데, 아주 극상위권 학생들은 수시에서 절반 정도는 붙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내신 성적이 굉장히 좋은데 수능이 조금 떨어지는 애들, 수능이 2.5등급, 얘들도 40% 정도 합격하더라. 40% 정도 합격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내신 성적은 이런데 수능이 2.5에서 3.5등급. 이런 학생들은 30% 정도 합격하더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수시에서도 수시 전형에서도 수능 성적이 낮으면은 합격 가능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합격 가능성이 46%, 41%, 수능이 3등급 정도로 가니까 30%밖에 안 되더라. 이런 걸 갖다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또 이쪽으로 가면은, 요거는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뭐가 점점 내신 성적이 나빠지는 거죠. 내신 성적이 요거 1.5등급, 이거 2등급, 3등급이니까 수능 성적이 좋다 하더라도, 수능 성적이 굉장히 좋다 하더라도 내신 성적이 떨어지니까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더라 이거죠. 왜냐 같으면은 요 내신 가지고서 수시에서 갈 만한 대학이 없으니까 이 학생들이 상향 지원해 가지고서 합격 가능성이 저렇게 8.8%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요 표를 봤을 때 요게 내신도 1등급 되고 수능도 1등급 대 정도 돼야 수시에서 그래도 절반 정도 붙지, 나머지 애들은 어떻더라? 수시에서 붙는 확률들이 20%, 25%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수시에서 합격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근데 여기서 요걸 꼭 보셔야 돼요. 25%라면은 원서를 갖다 몇 장 쓸까? 이 학생들이 원서를 6장 썼거든요. 원서 6장 중에서 한 장 정도 하는 거예요. 저게 4분의 1이니까 원서 4장 썼을 때 하나 붙는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2.5등급하고 수능 2.5등급, 내신 2.5등급 안에만 들면은 그래도 수시에서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는 있다. 이런 걸 갖다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지역인지 전형. 거꾸로 잡아가지고세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2020 수시 전형 결과인데요. 서울대는 70% 컷이, 서울대 역규형 선발 70% 컷이 1.0등급이에요. 지금 보면은요. 자, 우리가 그냥 대충 요런 정도 한번 봅시다. 요런 정도 27명을 뽑았네요. 인제대에서 지역인재 전형이라든지 뭐 해가지고 의예과 전형으로 해가지고서 의예과에서 27명을 뽑았는데 경쟁률은 12.2대 1이었고요. 22명이 충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27명을 갖다가 처음에 딱 합격을 시켰는데 22명이 등록을 안 했어. 그래가지고서 충원시킨 게 22명이 추가 합격된 애들이 22명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중에서 70%, 요 70%니까 한 뭐 20 몇 등쯤 되겠죠. 20 몇 등 정도 될 텐데, 그 학생의 학생부 성적을 봤더니 1.1등급이었다. 1.1등급이면은 뭐 강남에서 1등 정도 하는 학생들, 보통 50단위 중에서 한 6단위 정도, 50단위 중에서 6단위 정도를 2등급 받았을 때 다 1등급을 받고 3단위 과목 2과목을 갖다가 2등급을 받으면은 1등급 정도 되거든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같으면은 1학기 때, 1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때까지 거의 다 1등급을 받아야만이 합격할 수 있다. 근데 이게 경상대학도 마찬가지예요. 경상대학도 7명을 뽑는데 70% 1.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한번 그 고신대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신대. 의과대학 중에서는 제일 경쟁률이 좀 낮기도 하고 합격선이 낮고 부산에 있는데
인기도 조금 떨어지는 대학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모집 인원이 20명이었거든요. 근데 12.3대 1이었어요. 추가 합격한 애들이 13명이었고, 그런데 여기도 1.2대 1이다. 1.2등급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전교 1등 정도 돼야 고시인데 교과 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에서 의대 합격하는 애들의 내신 성적은 진짜 가공할 만큼 좋다라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고요. 요건 이제 조금 이제 1.4등급까지 나왔는데, 여기서 원광대 한번 보겠습니다. 원광대에서 지역인재 전형, 여기도 보면 지역인재 전형이 많죠. 지들끼리만 경쟁하기 때문에 25명을 뽑게 되는데 1.4등급이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서울대를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서울대 일반 전형인데 모집 인원이 75명이나 됐어요. 서울대는 경쟁률이 늘 8대1 정도는 가요. 예. 그런데 70% 것이 1.3등급이었다. 이 이유는 뭘까요? 워낙 면접이 셉니다. 면접이 세기 때문에 내신 등급이 굉장히 좋아. 그렇다 하더라도 면접에서 등급만 좋으니까 면접에서 제대로 대답을 못 해가지고 수학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고 과학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고 MMI 면접이니까 했던 그 상황 면접을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제대로 대답을 못 해가지고서 내신 성적 좋은 애들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1.3등급까지 갔다. 물론 대치동에서 1.3등급 받기 진짜 어렵긴 어렵습니다만,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게 있느냐 같으면은 서류 평가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서울대 입학사정관들이 5월 1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때까지 한 과목도 2등급짜리가 없어요. 전부 1등급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든지 이 학생이 공부한 것을 봤더니 자기 주도성이 좀 부족하고 깊게 공부한 흔적이 별로 안 보이고, 또 Z 점수를 구해봤더니 별로 그렇게 좋은 Z 점수가 아니에요. Z 점수가 뭔지는 아시죠? 대략 표준 점수 구할 때 쓰는 그 Z 점수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2점 내지 3점 정도 나와야 Z 점수가 0점 몇 % 정도 돼가지고 이 학생이 진짜 공부 잘하는 학생이구나 라는 것을 갖다 밝혀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 등등을 봐가지고서 서류평가에서 내신 성적만 좋은 애들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 일반 전형 같은 경우 보면은 1.4등급짜리도 합격하는 경우를 봤고, 한때는 저쪽 경기고등학교에서 1.3등급 한 전교에서는 한 2, 3등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 학생이 한번 붙은 경우도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여튼 내신 등급이 1.3등급, 1.4등급 이런 정도는 돼야 그래도 의과대학에 수시로 합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정시 결과입니다. 정시를 보면은 서울대에서 합격한 애를 봤더니 영어 이거 97점은 100점이나 마찬가지예요. 100점이나 마찬가지고, 수학이라든지 수학에서 이제 한 문제 틀리고 과학에서는 다 맞았네요. 요 학생은 합격을 했어요. 요 학생은 합격했는데 수학에서 100점을 맞고 과학에서 3점 틀리고 또 국어에서 3점 틀리고 이 학생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4점이 감점된 학생은 붙었는데 이렇게 6점이 감점된 학생들은 떨어진 학생들이 있다. 이걸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연세대에서도 국어가 97점 이내는 붙었는데 수학이 96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연세대는 수학 반영 비율이 높아요. 30% 국어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는 반영 비율이 한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어에서 3점 떨어진 애는 3점 틀린 애는 붙을 수가 있다 하더라도 반영 비율이 큰 수학에서 4점짜리 나간 학생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게 뭐 진짜 붙은 애들하고 떨어진 애하고 점수 차이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카톨릭 의대도 마찬가지고 한양대 의대도 여기서 이제 국어에서 2개 틀리고 과학에서 또 2개 틀리고 이거 2점짜리 하나 틀리고 이거 또 이제 그 3점짜리 하나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한 10점 정도 나간 학생은 합격이다. 한양대 10점 정도 나간 학생은 합격인데 그런데 국어에서 2개 틀리고 과학에서 6점짜리 2개 틀리면 불합격이다.
예. 그러니까 똑같이 과학에서 이제 6점이 나간 학생은 불합격이고 5점이 나간 학생은 합격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 정시에서는 한 문제로다가 한 문제만 실수해도 합격이 불투명한 게 의예과다라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쭉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합격과 불합격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가 않는다. 이거 지금 이런 학생은 서울대를 붙었는데 0.5 차이 나는 이런 학생은 또 불합격하고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대 입시가 진짜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자료 다운로드해서 보시면은요, 이게 원점수거든요. 과학은 100분이고, 과학은 100점을 맞으면 99 내지 50점 만점을 다 맞으면 99 내지 100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 문제만 실수해도 지방대학이고, 또 한 문제만 어떻게 가지고서 우연히 더 잘 맞추게 되면은 서울에 있는 중위권 괜찮은 의대를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 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제가 그동안 휴문고등학교나 아니면 많은 학생들을 만나가지고서 의대를 지도하면서 현재 대입 상황에 맞춰가지고서 한번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만이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만이 의대를 합격할 수 있느냐 이 전략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일단 교과 성적이에요. 아까 보니까 원광대도 1.4등급이었고 인제대도 1.1등급이었어요. 이거 학교 내신 성적 잘 못 받으면은 의대 절대 못 간다. 언제? 수시에 최소한 했던 1.5등급 안에 못 들게 되면은 거의 했던 그 의과대학은 수시 합격하기가 힘들다. 교과 성적 1.5등급이라면은 1등급과 2등급이 반반씩 섞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강남에서는 1.5등급 받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반에서 1등짜리가 1.5등급이고 2등짜리가 2.0등급이고 3등짜리가 3등급 정도 이렇게 되더군요. 하여튼 이럴 정도로다가 의과대학을 가려면은 일단 내신 성적에서 교과 성적이 일단 가장 중요하더라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특히 국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2등급이나 3등급 맞고 사회에서나 뭐 이런 데서 또 뭐 3등급짜리가 가끔 보이는데 수학이라든지 과학에서 전부 1등급을 받았어. 그러면은 이 학생은 내신 등급이 한 2.2, 3등급이라 하더라도 의대에서 면접까지는 보내줘요. 면접까지는 하여튼 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과학을 잘한다면은 좀 괜찮다. 그리고 또 이제 1학년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은 지금 교육과정을 보면은 2학년하고 3학년 때는 뭐를 배우느냐 같으면은 진로 선택 과목을 배워요. 또 교양 과목을 배우는데 진로 선택 과목이나 교양 과목이나 또는 전문 교과를 배워요. 심화 수학이라든지 고급 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등급이 나오지 않아요. 등급이 나오지 않고 성취도와 그 성취도의 비율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반영하기가 그 전문 교과나 진로 선택은 대학 입시에 반영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는 전부 공통교과를 배우기 때문에 전부 이수 단위에 따른 등급이 나와가지고서 1학년 때 반영할 수 있는 교과가 제일 많아요. 1학년 때는 배운 교과에 한 25단위가 반영이 된다면은 3학년 때는 한 10단위 정도가 진로 교과이기 때문에 한 10몇 단위만 남기 때문에 훨씬 더 단위수가 적어가지고 1학년 때 성적을 떨어지면은 3학년 때 그걸 갖다 뒤집기 어렵다. 1학년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중학교 때 공부하다가 고등학교 시험이 갑자기 어려워져 가지고서 1학년 시험을 갖다가 굉장히 망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혹시 여기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이 계시다 할 것 같으면 이런 점을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서 이 1학년 성적 대비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여름방학 때나 겨울방학 때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뭐 영어 과목이라든지 특히 영어 과목 같은 경우도 갑자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또 절대평가로 이렇게 평가하던 중학교 시험하고 상대평가인 고등학교 시험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과학이라든지 아니면 수학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미리 공부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능 성적은 최후의 보루라고 그랬는데 2학년 때 수능 어떤 고등학교는 2학년 때 뭐 수학 1, 2라든지 국어 문법과 독서라든지 또 영어 1, 2라든지 이런 게 전부 수능 과목이고 과학 과목이 전부 수능 과목이니까 어떤 학교에서 수학까지도 그냥 그 수학이나 국어 선택 과목까지도 2학년 때 수능 범위를 다 끝내주는 학교가 있고 일반적으로 보면은 80%가 2학년 때 수능 출제 범위가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수능 공부를 할 수가 있다. 2학년 1학기 때만 지나도 수능 범위의 거의 뭐 40~50%가 50% 이상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학년 때부터 바로 수능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수능은 반복이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반복을 통해서 실수를 갖다가 줄이려면은 반복을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학년 때부터 미리 수능 공부를 해야만이 수능 최저를 맞출 수도 있고 또 수능에서 수시에서 실패를 하게 된다 같으면 정시에서 최후에 합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수능을 갖다가 최후의 보루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면접 시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는 압박 면접뿐만 아니라 MMI 면접이 거의 60분 동안 면접 시험을 보거든요. 서울대 치대도 그렇고 수의대도 면접 시험이 그렇게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거의 모든 대학의 의과대학은 면접이 있기 때문에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친구하고 계속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것을 갖다가 반복하면서 면접 시험 준비를 평소에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대학은 자기주도 학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스스로 공부를 잘하는 애가 진짜 잘하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공부했다든지 가르쳐줘서 공부했다든지 이거보다는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열정적으로 실천을 하고 그래서 목표에 도달한 모습 그런 모습들이 학생부에 기록되어야만이 이 학생이 진짜 열정적으로 공부한 학생이구나 라고 해가지고서 아주 인상적으로 보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중심으로 뽑는다. 얘기는 학교에서 상당히 그 적극적으로 활동도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수업에 참여하고 늘 예습을 하고서 수업에 참여해서 선생님한테 질문도 하고 발표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선생님이 봤을 때는 얘가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구나 라고 해서 그런 내용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쭉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적히게 되고 그것이 이 사정관들이 평가할 때 아주 탐나는 학생, 한번 꼭 봤으면 좋겠다는 학생, 그래서 이제 면접까지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평소에 스터디 그룹을 통해 가지고서 이거 질문하고 답하기를 갖다가 훈련을 잘 쌌다면은 면접도 통과해서 합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1학년 애들은 수상 경력 반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학급 회장 이런 거는 반영합니다. 봉사활동도 반영이 줄어들었지만 봉사활동도 다 반영을 해요. 독서 이력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학년 애들한테 남은 거는 요게 남아있고 지금 2학년, 3학년은 수상 경력도 중요하고 독서 이력도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학년에 따라 가지고서 준비하는 방향이 좀 달라진다. 그리고 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게 뭐냐면은 수업을 끝났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생물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웠어요. 어떤 내용을 배웠으면은 그 내용과 관계되어 있는 기사를 갖다가 스크랩을 한다든지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아니면은 그 내용과 관계되어 있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서 뭐 신경 전달 물질을 배웠어요. 그러면은 신경 전달 물질과 관계되어 있는 다양한 내용의 어떤 수업을 더 뭐 테드라든지 무크 등을 갖다가 들어가면서 수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생화학책에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이 뭔지를 한번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신경 전달 물질과 관계되어 있는 논문을 한번 찾아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후속 활동을 하게 되면은 자기 평가서라고 해가지고서 선생님이 너희들이 수업 시간에 수업 듣고서 나름대로 한 후속 활동에 대해서 자기 평가서나 동료 평가서나 가질 수 있으면 그러면은 학교 생활교육부에서 반영을 해줄게 그런답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그걸 갖다 제출하면은 훨씬 수업에서 배운 것보다 더 폭넓고 더 깊은 지식을 공부했다라는 것을 쓸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그래서 세부능력 특기사항에서 지금 1학기가 다 끝난 상태예요. 애지간 학교는 전부 이제 기말고사 끝나가지고서 자기 평가서를 내라고 해요. 자기 평가서를. 그러면은 자기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수업 내용에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수업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서 후속 활동을 진행하고 그 후속 활동한 기록을 갖다가 제출하게 되면은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굉장히 찰지게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내용을 담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정도 해야만이 그래도 최상위권 대학의 의대에 수시로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요 뒤에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참고하시라고 서울대, 연세대, 서울대는 어떻게 뽑는다라는 거 조금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자세하게 써놨고요.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시면 다 아실 만큼 조금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연세대도 전부 정리를 또 해놨고요. 연세대도 정리. 연세대는 아주 상당히 복잡해요. 뽑는 게 하여튼 이런 것도 복잡한 것도 전부 정리를 해놓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리를 어디까지 해놨느냐면은 경북대까지 그냥 경북대학이 또 연구 그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경북대까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요거는 한번 쭉 참고를 하셔가지고서 서울에 있는 대학하고 지방에 있는 대학의 차이점이 뭔지 그런 걸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아이들은 제가 뭐 담임을 하고 있어가지고서 뭐 아침에 보고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보고 그날 저녁에 보기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맨날 생각이 달라져요. 또 신념도 달라지기도 하고 목표나 꿈이 그러니까 아침 꿈하고 저녁 꿈이 달라져요. 항상 변해요. 이렇게 이것이 바로 성장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너는 왜 이렇게 꿈이 자꾸 바뀌느냐, 너는 왜 이렇게 신념이 바뀌느냐, 너는 이렇게 참아내질 못하느냐, 이렇게 너는 왜 그렇게 그냥 생각이 이렇게 늘 그렇게 그냥 진중하지 못하고 외유내강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너는 그렇게 가볍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게 바로 성장이거든요.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 좀 더 나아지는 과정이거든요. 물론 크게 보면은 오늘보다 내일 또 내일보다 모레 어떤 때는 막 그냥 더 못해질 때도 있어요. 감정이 더 나빠져 가지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보다는 2학년 때, 2학년 때보다는 3학년 때, 3학년 때보다는 성적은 달라질 수 있어도 심지라든지 신체적인 변화라든지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는 배려라든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부모님들은 또 선생님들은 이걸 몰라가지고서 아이들을 자꾸 탓을 하고 또 아이들한테 윽발지르기도 하고 불만을 제기하기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른들은 정보만 이런 데서 이제 좋은 정보를 얻으셔가지고서 정보만 좀 바로 제공을 해주고 이 정보 중에서 네가 하고 싶은 거는 네가 선택을 해라. 그러니까 과목 선택하는 것도 아이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중간고사에서 어떤 과목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인지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기말고사에서도 어떤 과목을 갖다 집중적으로 100점을 맞을지를 한 등급 올릴지를 지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저녁에 밤새도 공부할 것인가 아니면 내일 어떤 과목을 공부하실 건가 이것도 이제 자기가 선택해 가지고서
그걸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책임의식을 갖다가 일단은 줘야 되는 거예요. 정보는 최대한 주고, 최대한 도와주고, 도와줄 건 다 도와줘가면서 책임은 좀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 두 분 중 최소한 한 분 정도는 상당히 따뜻해야 하고, 아이들이 워낙 아직까지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함께 가야 하면서 이게 의사가 되는 순간까지 굉장히 외롭고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한 분 정도는 두 분 다 해주시면 참 좋고, 아이한테 좀 따뜻하게 해줘야만이 성공을 하더라. 지금까지 본 아이들이 그런 애들이 성공을 하더라.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아까 보셨듯이 내신 등급이 1점 몇 등급이 대학 합격했잖아요. 1.1등급, 뭐 1.0등급짜리도 있었고, 또 수능에서 한 문제, 두 문제 틀려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절대 강자가 되는 법을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자기한테 맞는 학습법, 또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또 늘 목표의식을 강하게 가질 수 있는 어떤 자기 주도적인 열정,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래도 우리 학교에서 가장 내가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다, 우리 반에서는 내가 늘 1등이다, 이런 정도의 절대 강자가 돼야 의과대학을 가고, 또 의대 6년도 버텨내고 인턴 레지던트 생활도 하더라. 요새 슬기로운 의사 생활인가 했던 이거, 거긴 너무 그냥 낭만적으로 나와서 그런데요. 사실은 의사라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오늘 강연으로 마치도록 하고요.